잘 보든 못 보든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거고 사실 현역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였으니까 앞으로의 수업 방식은 아마 방향성은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1교시에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어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의고사에서 아마 좀 의미가 있는 그 수특과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그동안 그 파레토 곡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죠. 그게 이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의 어떤 요소들을 알고 있었어야 했는가, 그걸 기반으로 이 질문을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가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항상 이제 1교시일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도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조금 풀이법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어휘적인 부분들에서도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좀 풀어 오셔야 좀 의미 있는 이제 수업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와 3교시 약간 겹쳐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3교시 우리 필수 고전 시가들을 이제 좀 정리를 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EBS 수능 특강의 뒷부분을 우리가 못했었거든요. 실전학습 1, 2회라든지 갈래복합들이 조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이제 우선순위 삼아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공가, 그다음에 용사음, 만약에 제가 저한테 수능 특강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는 작품분들이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풀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 매주 한 문씩 풀고 분석하는 거는요,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실제로 귀찮은 일이고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능 전날까지 매주 하나하나 쌓기만 하셔도 한 등급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 체화된다라는 거, 몸에 익는다라는 거, 반복한다라는 거, 그게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요, 막상 그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능날 가가지고 이제 박살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노력, 반복, 성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 아래, 그러니까 위 등급을 올리는 전제 조건은 안 되지만 아래 등급, 최저치를 올려주는 역할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 얘기들 당부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비문학 들어가 보죠. 2023학년도 고3 비문학 심화에서 이제 선택과 분배라는 이제 프린트를 드렸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14번, 17번 이 파레토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페이지 4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가 이 수능 특강 주제 통합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 경제 파트가 나왔을 때는요, 큰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10년 기출을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축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금리예요. 금리, 이자율, 물가, 그 다음에 환율로 이어지는 요 금의 가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현상들에 얘기하는 게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것들은 뭐 주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채권이라든지 혹은 보험이라든지 뭐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가치라든지 돈의 이런 조건,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연결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이 뭐였냐면요,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요 그래프, SD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른 이 작용들, 그리고 이게 이제 분배, 공평, 사회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게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배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서 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이 그래프로 대체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살짝 이야기를 했었던 이 한계 비용과 그 다음에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등장하는 매몰 비용 같은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우리의 자원은 되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원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들이 무엇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이제 수능 완성 거의 앞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글감들이 있었냐면 수능 완성 그 초반부 우리 저번 주에 이제 풀었던 그 파트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따를 것인지 사회적 자유주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 자유주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모든 것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박살이 나잖아요. 이제 거대 자본이 등장하고 세계 대전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로는 우리가 인간 행복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수정 자본주의,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제한을 당하더라도 모두가 더 행복하게 가는 길로 이제 정부가 좀 침해해라 라는 식의 구조로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근간들의 정부, 이 자원을 어떻게 사람들은 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이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건 가볍게 우리 글감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알고 있었다면 이 파레트 곡선이 어떻게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볍게 봅시다. 4페이지만 읽을 거예요. 고전적 공리주의에는 행복을 설명하는 제1원리인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는 행복을 쾌락과 고통으로 한정했다라는 점에서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제1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문학 지문, 우리 비문학, 우리 요거 비문학 항상 1교시 때 쓰는 거, 그거는 모의고사, 그거는 문학 프린트. 혹시 없니?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2개일 텐데. 네, 그거죠. 그거 말고 그거 거기에서 4페이지. 자, 봐봐. 방금도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공리주의가 등장을 하고, 이 공리주의도 크게 2가지로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고전적 공리주의와 이 현대 공리주의에 대한 차이를 한 줄로 그냥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복만 늘어나면은 장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통이 없고 행복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행복을 쾌락과 고통으로 한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를 굴러가는 게 쾌락과 고통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이 행복과 이 고통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척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런 척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 현대에서는 도대체 이런 척이 뭐였을까? 뭐가 추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에게는 후생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후생이라는 단어를 조금 갖고 가시길 바래요. 이 후생이라는 이 목적이죠. 여기서 후생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후생의 영향을 받은 대상은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현대의 공리주의는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현대의 공리주의자마다 그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너무 중요하죠. 모든 공통된 전제 조건이니까요. 후생의 영향을 받은 대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것을 공평성의 원리, 그리고 보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의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 앞에서 공평무사해야 되며,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공평무사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대상의 후생이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현대에서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이야기를 될 거고,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공리주의자들의 관점은 최대한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거스름점이 떨어진다는 관점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의 후생이 똑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후생의 다른 누군가보다 누군가의 후생보다 본질적으로 더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이렇게 있었어도 아름다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있었더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들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질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양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명은 한 명인 거야.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자나 거지나 하나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표를 준다라는 거가 이제 같은 결이죠. 그래서 다만 어떤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휴생을 고려하기 위해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꾸어 보려는 태도는 도덕 판단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건 이제 도덕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러한 나와 타인의 입장 바꾸기는 동서고금에 익숙히 잘 알려진 황금률이죠.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황금률을 발전시켜 나와 너를 넘어서 보편적 법칙, 보편화 가능한 판단, 공평한 관만자 혹은 이상적 관찰자의 입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되게 이상적이죠. 보편주의가 후생의 대상에 대한 논의였다면 총합주의는 후생의 선택에 대한 논의입니다. 총합주의란 A의 후생과 B의 후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총합이 관련된 당사자의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 대상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들이 가져올 후생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전제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시작은 고전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쾌락 계산법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벤담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쾌락들 사이에서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비문학 프린트 4페이지 보고 있어요. 가령 쾌락의 양적 차이에 의해 쾌락이 30인 것과 쾌락이 100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서 얻는 쾌락은 합산될 수 있고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올 행위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의 가치를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논하지. 이 질적인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수량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벤담식 총합주의 관점은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아요. 자칫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을 단순한 수학적 계산의 문제로 전락시킬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에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계산이 수학 공식에 의한 계산처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프라블럼이 뭐였어? 이 고전에서 이 공리주의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수적으로 총합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너무 숫자 노름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이거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던져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또 굴러가느냐? 추상과 이 구체라는 이 틀이 또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다른 대상 간의 후생 비교는 외부로 드러난 다양한 종류, 형태뿐만이 아니라 대상의 마음속에 담긴 취향이라든지 열망 등 이런 것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행복을 다 계산을 해서 총합을 정해야만 우리의 공리주의의 방향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이 힘들다라는 건 이 통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계산은 안 돼. 하지만 전체적 계산은 가능해라는 구조로서 자기의 의견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최대 합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연결됐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도덕 판단, 선호의 순서, 만족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봐도
우리의 공리주의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 실험 심리학, 신견과학에 몸담고 있는 철학자 그린은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만 행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에 의해 후생의 총합이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후생 계산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뭘 등장시킨 거예요? 팔트곡선을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현대의 공리주의는 관련된 모든 대상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고려하고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왜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뉘앙스들을 이 수능 특강에서 이제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페이지 28페이지로 가볼까요?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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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볍게 다시 한 번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5번 문제 보시면 이제 또 익숙한 문제가 이제 보이실 텐데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자, 한번 읽어볼게요. 28페이지. 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을 소득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물건들을 사고 싶지만 우리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득 내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적 선택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만요. 어디에 포커싱을 두시냐면 최대의 만족이라는 거에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이 공리주의,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최대의 행복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소비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은요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 표가 등장하는데 X를 하나 샀을 때는 Y제를 몇 개 살 수 있어요? X제를 한 개 살 때 Y제를 12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8개를 살 수 있고요. 세 개를 사면 5개를 살 수 있고요. 네 개 사면 3개를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13개, 14개, 15개 사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의 최대의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개는 하나 더. 내가 얘를 하나 더 선택함에 따라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은 몇 개예요? 4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예요. 한계. 리미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단위를 늘림에 따라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양들을 한계 비용, 한계 선택 이런 개념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정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한 개를 선택할 때마다 3개, 그죠? 2개 이렇게 점점 줄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준다를 이제 비틀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 y제와 x제의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화로 한다면 내가 x를 한 개 살 때 12개를 살 수 있고 2개 살 때 8개를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됐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선택, 예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봐봐. 물리적인 선택지야. 물리적인 선택지.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선호는 어때요? 이 X와 Y의 조합이 치킨과 피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자를 좋아할 수 있단 말이야. 피자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치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4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각자만의 선호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호도를 나타낸 거. 이거는 선호도가 아니잖아. 물리적인 조합이잖아. 그래서 선호도를 나타낸 게 바로 이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유로 등장하게 되죠.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은요.
이 사람의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 안에 있으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라는 구조인 거죠. 여기들은요 어떤 선택지를 찍더라도 나는 만족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선에 밖에 있는 점들이 찍히면 이 사람들은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위에 찍히는 건 어때요? 좋아요. 하지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왜? 돈이 없거든요. 그죠? 이 안에 찍히는 건 어때요? 충분히 나 자신의 돈을 활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졸업이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은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물리적인 선택지와 우리의 선호가 선택지가 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어디랑 어디랑 고르면 상관이 없다?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내부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저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그 요번에 모의고사의 곡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파레토 곡선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분배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최대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x와 y 제품을 x라는 제품을 a와 b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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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택의 문제인 거지 최대의 자원들을 나눠준 것뿐이거든요. 맞아. 물론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 x가 좀 억울하겠지.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y가 좀 억울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이 이제 공평하겠지. 하지만 전체 사회의 총합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요 뉘앙스까지 이제 연결하시는 게 이게 앞에 오프닝의 밑밥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때 되게 유명했던 이 무차별 곡선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연결을 좀 해보시길.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1페이지 가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문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봐요. 자,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 중 하나인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사회의 모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인 파레토 최적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 파레토 최적 상태라는 개념을 던져주면서 이 개념은 뭐예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토 개선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파레토 개선이란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여기가 별 5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전제 조건과 그 효과와 결과로 따야 되는 거니까 이 앞부분 단 한 명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굴러가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비문학에서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한 명 이상의 효용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을 올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데 봐봐, 더 이상 늘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한 명을 깎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올릴 수 없다면 그게 최대치, 최선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자원 배분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더라도 단 한 명의 효용이 감소된다면 파레토 계산이 아니며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자원 배분 상태를 바꾸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언제나가 너무 중요했어요. always를 잡았었어야 됐다. 이런 것들. 언제나 효용이 증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감소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글감이 되게 좋아요. 긍정 부정의 이미지들도 적당히 섞여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조건을 이제 비트는 거죠. 한 명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파레토 계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최적 상태면 그렇다면 뭐야? 누군가 효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레토 기준은 너무 중요하죠. 개인들 간의 효용을 비교하지 않고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제 조건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2번이고 이런 구조로 조금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의 효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전체 분배의 효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수능 완성에서 무슨 얘기했죠? 개인의 구체적인 선호는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이 파레토 최적 상태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 연결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인 효용은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가령 빵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빵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데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자동차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만족감이 더 큰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효용 개념을 고안한 공리주의자들은 마치 이러한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개인들의 효용이 단순한 합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자원 배분의 효용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각각을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라고 할 때 갑의 효용이 이만큼 감소하고 을의 효용이 3만큼 증가한다면 사회의 총 효율이 증가한 것이고 그만큼 효용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첫 번째 나왔을 때.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3이라면 얘는 토탈 플러스 1이니까 아 이거 좋은 사회다. 좋은 사회로 발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초반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효용이 2나 3만큼 증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무슨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초기에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인 총합이 증가하면 좋은 거다. 근데 도대체 그 총합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 있어? 없잖아. 라는 문제점을 뭐야? 통째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레토 기준은 이러한 비교 없이 개인의 효용은 각자가 가장 잘 안다라는 것. 개인의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도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여기서 효용은요. 이득, 만족감, 행복 이런 감정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이는 전제 조건만 가지고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2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되게 세밀한 것들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야 될까? 그 노동시장 고민했었던 그 콜레라 고민했었던 지문 기억나시나요? 분명히 모든 것들을 고민해야 돼. 인구수도 고민해야 되고 물의 정도도 고민해야 되고 공기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냥 똑같은 걸로 치고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었던 게 6월 모의고사였단 말이에요. 얘도 동일해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치고 전체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6월의 기준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1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1시간을 써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수능 나올만 해요. 이 포인트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수능에서 들리기를 바라는데 좀만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그래서 봐봐. 개인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도 증가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제가 오늘 점심으로
그 CU를 갔는데 포켓몬 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사서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맛있지는 않아요. 그 스티커를 위해서 이제 산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어. 그럼 나의 효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두 번째를 샀어. 그럼 그때 먹었을 때의 효용은 첫 번째 효용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두 개니까 아무튼 플러스지. 근데 그게 10개까지는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1개째 먹을 때는 어때요? 너무 배고픈데? 뒤질 것 같은데? 라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 디테일 같은 것들은 버려놓고 아무튼 한계가 늘어나면 좋지 않냐? 라는 식의 뉘앙스로 퉁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전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뭐야? 우리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걸 더 선호하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파레토 기준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 분배 상태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파레토 기준에 따라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상적이고 이론적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야? 세 번째 이야기에서 현실감 있게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억인 칼도 힉스 기준이 등장합니다. 기억인 칼도 힉스 기준. 그럼 생각해야죠. 이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의 가장 본질적 차이가 뭘까? 요거 생각하시면 한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원 분배 상태를 바꾸었을 때 봐봐. 자, 이것도 이런 거 이렇게 읽어요. 자원 배분이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니까. 즉 자원 배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랑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바뀌었을 때 효용이 증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효용이 감소함으로써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손해분을 보장하고 여전히 이익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를 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이 파레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명이 떨어지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 중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한 명이 효용이 뭐 해도 돼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플러스 한 명의 효용이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이것도 전제 조건. 그리고 나서 얘가 얻은 효용을 얘한테 돌려줬을 때 총합이 올라간다면 그건 뭐 해준다? 허용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물리적으로 볼까요? 값과 을이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됐고 얘가 플러스 5가 된 거예요. 파레토 허용에서는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부터 파레토 계산은 얘기하면 안 돼요. 전제조건에서 어겼으니까. 하지만 얘가 뭘 준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플러스 2를 준 거예요. 그럼 얘의 토탈합은 0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튼 3개가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인 사회는 플러스 3이 돼버린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3만 오르는 거야. 3만.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칼로 힉스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돌려줬을 때 전체가 올라가면 괜찮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다. 네, 그 다음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 개선은 결과적으로 파레토 개선과 동일하게 되고요. 다만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상 가능하다면 계산이라고 판단하므로 칼도 힉스 기준에 따른 개선을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개선이 여기서는 뭐가 붙나요? 잠재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웃겨.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비틀릴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이거를 해야 된다, 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조를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이런 구조가 이게 전제 조건이라니까 해야만 한다라는 뉘앙스가 문제로 나와야 될 거고 이게 안녕하세요. 네. 이게 단정이고 이거는 뭐예요? 옵션이잖아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 비문학 첫 번째 페이지 보고 있어요. 이거 수능에서 많이 등장하면 요거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요런 뉘앙스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안 줘도 된다. 비문학 첫 번째 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칼도 힉스 기준에서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프로블럼이 좋네요. 스키토브스키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고 거꾸로 변화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변화하는 것도 잠재적 파레토 개선의 경우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것도 뭐야? 단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여기서부터 뭐야?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보여줬으니까. 그죠? 따라서 칼도 힉스 기준을 원래 상태의 변화에도 적용했을 때 개선이 아닌 경우에만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를 스키토브스키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기준이 등장했는데 자 얘도 본질적인 차이를 찾으셔야겠죠? 프로블럼에서 솔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차이점은 뭐예요? 좋아. A에서 B로 갔어. 근데 여기가 플러스 3이 됐어. 결과적으로 개선이 맞네. 근데 문제는 다시 B에서 A로 돌렸는데도 여기서도 플러스 3이 됐네? 어라?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사실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똑같았으면 바꾸지 않았어도 뭐예요? 동일한 환경이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즉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추가된 거야. 바꿨을 때보다 여기가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그거를 개선이라고 보자. 얘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 조건. 봐봐. 이글 까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의 전제 조건들이에요. 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야? 한 명의 효용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효용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였던 거고 이 두 번째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한 명의 효용이 떨어져도 돼. 근데 그 사람이 돌려줬을 때 총합이 올라가면 오케이야. 근데 안 돌려줄 수도 있어가 포인트인 거고요. 세 번째는 뭐야? 한 명의 포인트가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되는데 다시 바꿨을 때 플러스가 안 된다면 그게 똑같이 플러스라면 바꿀 필요 없잖아. 그거는 빼고 하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이 14번도요. 여러분들이 2번을 되게 빨리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문학을 다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읽고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제 실전적인 얘기들을. 1번.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인해 효용이 증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없다. 너무나 괜찮은 이야기죠. 전제 조건이 뭐였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한 명이 올라갔었어야 되니까. 올라간 사람이 없으면 이걸 개선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2번.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자원 배분 상태를 바꾸어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예요? 정의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적 상태에서는요. 뭐야? 배분을 바꿨어.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 가능하지. 근데 어떤 전제 조건에서? 한 명을 마이너스 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입니다. 인상을 불가능하다, 부정적이다 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전제 조건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번 찍고 안 봐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순서에서 해야 돼요. 우리 비문학 어차피 정답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럼 답 나왔을 때 찍고 넘어가는 대담함이 있어야 돼. 물론 다시 와서 별표 친 거 다시 와서 보긴 해야지.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데 이렇게 2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근간들은요. 글을 정말 정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례적인 부분들 나눠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15번. 자,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보려면 다 어렵거든요. 이 문제 글감 자체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뭐가 범위가 제일 높을까요? 이게 봐봐. 뭐뭐라면 뭐뭐다. 뭐뭐라고 해도 뭐뭐가 아니다. 이 기준은요. 얘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느냐 이 전제 조건으로 허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이 파레토 최적 상태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한 명이 떨어져야만 해요. 한 명이 떨어져서는 안 돼야만 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명이 효용이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뭐가 더 훨씬 높아요? 얘는 떨어져도 돼. 얘는 떨어지면 안 돼. 근데 결과적으로 효용이 올라가는 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 해설에서도 충분히 보여드렸겠지만 얘가 이제 이름 좀 뭐야? 칼도. 칼도 기준이 이 정도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파레토 개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플러스 1은 여기서 허용되지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허용된다는 거죠. 요거 정도는 요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 수능이 요구하는 능력치 중에 하나예요. 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인 이 스키토브스키 같은 경우도 어때? 얘 포인트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가능해.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0은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레토랑은 연결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포인트예요.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렵지. 어렵잖아. 그럼 물리적으로 보려면 자 5번 볼게. 내가 1번, 2번, 3번, 4번이 답답해. 근데 5번을 읽었을 때 니은에 따른 개성이라고 해서 니은, 스키토브스키 기준이라고 해서 해도 기억에 따른 개성이 아닐 수 있다. 봐봐. 니은에 따른 개성은 뭐예요? 뭐가 전제 조건이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어때? 이 어디였어? 기억은 이 칼도 힉스 기준이란 말이야. 포인트는 뭐야? 여기에서 더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훨씬 더 무슨 기준이야? 좁은 기준이란 말이야. 전제 조건. 이거 오케이인데 뭐는 빼자? 돌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는 빼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이 5번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뭐에서 나와요? 전제 조건에서 나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야. 다 괜찮아.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되돌렸을 때 안 되는 건 빼자.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느낌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사고방식 정도. 오케이? 16번. 16번. 요거 설명하려고 이제 앞에 밑밥들을 그렇게 깐 건데. 봐봐요. 그래프 좀 그릴게. 다 내가 내년에는 PPT 쏜다. 진짜. 자, 봐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이게 B의 효용이고 이게 A의 효용이잖아요. 그럼 제일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게 가장 이상적 그래프인 거야. 이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분배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를 무차별 곡선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분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분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분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분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분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파레토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를 선택했는데 여기가 됐어. 그러면 원래는 B는 여기였었는데 B가 어떻게 돼버려요? 얘는 A는 이만큼 증가를 했지만 B는 이만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B는 마이너스 1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파레토 계산이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즉 이거는 더 이상 뭐예요? 이 사람의 복지를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형은 뭐예요? 이게 바로 최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로 그려지죠. 요 그래프가 있고 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원래는 분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분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과를 분배를 하더라도 운송비도 있고 지역도 있고 실제로 서울에 사는가 이 제주에 사는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원을 분배하는데 벌써 물리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볼까요? 한편 효용 가능 곡선은 특정한 자원 배분 상태에서 A와 B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개인이라면 뭐예요? 개인이라면 X와 Y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A와 B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결이에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바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공급 곡선도 원래는 이렇게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상적인 공간이야. 원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막 딱딱딱 레고처럼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프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게 천천히 여기가 x.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y. 좀 볼게요. y 다시. 그 다음에 여기가 x 1. 그 다음에 여기가 y. 좀 끔찍하긴 한데. 이렇게 봅시다.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자 1번. 봐봐.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봐. 1번. 자원 배분 상태가 바뀌어서 효용 수준의 조합이 X에서 Z로 변하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다. 자, Z가 어디 잡혀 있어요? 여기 잡혀 있어요. 이거 되게 그럴싸한 문제거든요. 아니 문제를 잘 냈어. 왜? 인상적으로 봤을 땐 되게 괜찮아요. 실제로 개선이야.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요. 개선이에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더 많아졌잖아. 총합은 어땠어?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 B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야. 더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효율적인. 하지만 파레토 개선이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누구는 떨어졌으니까. 얘로 가면 지금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이 A가 손해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선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1번 지워버려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의 힘이에요. 전제 조건에. 물론 그래프를 읽는 건 별개의 또 문제지만. 2번. 자원 배분 상태가 바뀌어 효용 수준의 조합이 X에서 Y로 변하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래요. X에서 Y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바뀌었다는 건 이 그래프의 분배 방식에서 이 그래프의 분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동일하고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서 나서라도 이 X에서 Y로 바뀌면 뭐는 좋아지지만 A는 좋아지지만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3번. 자원 배분 상태가 유지된 채로 벌써 끝났어요. 사실 뒤 읽어도 똑같거든요. X에서 X-로 바뀐들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아까 전에 잡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벌써 끝났어요. 이런 게 문제 한 번 들어갔을 때 보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되게 편해져요. 이해가 안 돼도 전제 조건으로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4번. 이게 정답이었죠? 봐봐.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봐봐. 자원 배분의 상태가 바뀌어서 효용 수준의 조합이 X에서 Y로 바뀌었대요. X에서 Y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파레토 개선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 두 번째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 잠재적 파레토 개선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마이너스가 돼서라도 내가 분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파레토 개선이라고 보자. 근데 처음에는 어디와 어디였어요? 요거에서 요만큼이 우리의 구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라는 건 우리가 어디로 분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이 그래프를 내가 이만큼 가서 좋으니까 내가 이만큼 뭐 할까? 너한테 줄게. 내가 포기할게 Y야. B야.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토탈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배 후에 다시 넘겨줬을 때 전체의 총합이 더 늘어났다면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4번을 찍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그래프가 좀 까다롭다는 걸 떠나서 되게 수능틱한 문제입니다. 이런 뉘앙스들은.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이 소재 자체, 이 적용하는 방식 자체는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 5번 볼까요? 자원 배분 상태가 바뀌어 효용 수준의 조합이 Y에서 X로 변하는 것은 스키토브스키 기준에 따른 개선이다. 자, 스키토브스키의 개선의 포인트는 뭐예요? 돌아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아. 얘는 지금 X에서 Y로 갔잖아. 그럼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뭐예요? Y에서 X로 바꿔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Y에서 X로 바꿨어. 근데 얘도 문제는 뭐예요? 얘도 어디로 굴릴 수 있어? 이렇게 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뭐예요? 처음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양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지. 얘도 어때?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 니은 형님께서는 납득한다, 납득하지 않는다? 납득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잖아. 이거는 뭐는 허용하지만 니은 오케이를 하지만 기억은 오케이를 하지만 우리 칼도 형님은 오케이를 하지만 이스키 형님은
오케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으로 그거야. 스키트 오브 스키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칼도 힉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안 보이지. 시간 촉박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선생님 풀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까 전에 오프닝 때 깔아드렸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분배라든지 이런 그래프 리딩이라든지가 가능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얘기도 보여드렸잖아요. 요 그래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었던 그 이 느낌도 이 저번 주에도 좀 오프닝 좀 문제에 좀 삽입을 해놨었던. 어려웠다. 어려운 지문인데 글감 너무 괜찮아요. 수능 특강에도 박혀 있고 이거를 이제 이런 분배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1교시 내용들은 꼭 갖고 있기. 알겠죠?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씩. 이제 하셨고 시간 끊었다 가죠.